7분 아침 이것만은 꼭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께 기자들이 엄선해서 내용을 정리해드려서 그 내용 정리된 것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엑스포 소식 얘기하겠습니다. 2030년도 엑스포가 이제 치러지는데 지금 사우디 그다음에 부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많이 올라갔어요. 대통령 막 돈을 펑펑 써대더니만 외국 가서 펑펑 쓰더니 좀 결실이 있는 것일까요?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맺어질지가 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당한 국력을 집중해 지난 1년 반 가까이 벌였던 유치전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의 개최지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국제박람회, 즉 엑스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못지않은 국제행사입니다. 부산은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 50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을 예상하며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국이 182개국인데요. 네. 이 1차 투표에서 한 도시가 3분의 2를 확보하면은 2차까지 가지 않고도 투표가 종료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 3분의 2를 차지할 때까지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투표가 이제 연장되는 지금 구조인데요. 경쟁 도시는 사우디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이제 한국의 부산 이렇게 3개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일 투표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네. 네, 내일 투표에서 전체 그 회원국 182개국 중에 3분의 2 이상의 표가 나오면 그걸로 그냥 끝이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표를 해서 이제 한 나라 한 도시가 더 우세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우디하고 로마하고 우리가 있는데 지금 로마는 조금 밀린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죠. 지금 사우디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원래 되게 빈살만이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이 뭐 완전 우세할 거다 그랬는데 또 이제는 조금 우리가 올라갔나요? 따라가긴 했나요? 근데 정부는 계속 그냥 긍정적인 따라갔다고. 얘기만 하니까요. 이제 다 따라잡았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판세는 알려줄 수 없다. 아, 그래? 우리 정부의 성향상 구체적인 판세를 안 알려준다는 거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부산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던데요. 네. 근데 일본 말고 딴 나라가 지금 지지한다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 말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들리지 않아요. 미국도 안 지지한대요? 네, 미국도 아직 공식 지지하는 곳은 없고요. 난리 났네요, 진짜. 그리고 안타까운 건 프랑스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 옛날부터 사우디 지지한다 그랬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뭐 만났네 안 만났네 그러더니 결국 전화 통화만 한 걸로 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전화 통화하려면 뭐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는 실패다. 부산은 그래도 부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저기 일본은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기자의 촉으로. 제가 뭐 함부로 뭐 이렇게 너무 죄를 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야죠. 이거 만약에 또 너무 솔직히 말하면 또 탄압 들어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엑스포에 참가하는 개도국에 5억 2천만 달러를 우리가 주겠다고 했다는데 사우디는 1,000억 달러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비교가 안 돼요. 5억 2천이냐? 그러니까 5만 2천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제 이거의 차이잖아요. 야, 우리가 돈도 없지만 좀 너무 모양새가 빠진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한국이 이런 얘기 한대요.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섰으니 우리 스토리를 니네가 사가라.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지금 갔어요? 근데 이게 한덕수 총리가 간 게 아니라 사실 윤 대통령이 온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윤 대통령이 현장에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5대 그룹 총수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랑 같이 마지막 PT를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엑스포에 진심을 보였지만 정작 최종 PT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요? 근데 이제 국내 현안이 뭐 산적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 15일부터 지금 계속 해외를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28일까지 돌면 좀 너무 돈 거 아니냐. 좀 이런 또 국내에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이런 거부권도 행사해야 되고 또 이 국회에서 지금 뭐 워낙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주요 부처랑 대통령실 개각도 예정돼 있고 뭐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더 이제 한국을 가야겠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이상민 장관 디지털 한국 자랑하려고 가가지고 뭐 했다가 행정만 마비돼서 진짜 완전히 정말 창피스럽게 망신을 크게 당하고 한덕수 총리 가가지고 또 뭘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 이게 보통 이제 안에서 새는 뭐 바가지 뭐 바깥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이. 부산이라도 돼야지 좀 덜 창피할 거 아니겠어요? 에이, 네,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러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대통령이 이런 국제 행사 유치에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흔하지 않는 일인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뭐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PT를 맡긴 했지만 실제 유치전에서 이제 힘을 쏟았던 거는 고 이건희 IOC 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 정치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국외의 이런 유치전까지 신경 쓸 경우 이제 이게 에너지 분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또 게다가 이게 또 만약에 이런 판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전력 투구를 했다가 패배할 경우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최종 PT를 누가 할 것인지도 좀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잼버리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잼버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주 바닥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돈 누가 책임지는지 나오지도 않았대요.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진짜 제가 황당무계합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뭔가 크게 내세운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할 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이거라도가 아니라 이거 되면 엄청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우디가 일단 돈으로 갖다 퍼붓기 시작하면서 빈살만이 또 생각보다 정치를 잘하더라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되시길 바랄게요. 전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뉴스마트는 우리나라가 잘 되길만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 시스템 세울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지난 8일 사이 마비됐던 정부의 행정 전산망입니다. 디지털 정부를 영국까지 날아가서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민간기업만도 못한 대처를 보여주면서 불신만 키우게 됐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사태의 재발을 낳았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럴 줄 알았잖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실망도 안 합니다. 이상민 장관 그럴 줄 알았어요.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 들어와가지고 진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고만 터졌죠. 그래도 내가 맨날 법무부 장관 욕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사고를 크게 치진 않았거든요. 뭐 실제 한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사고가 막 크게 뻥뻥 뚫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야 이상민 장관은 아주 그냥 사고를 크게 쳐놓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게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디지털 정부 자랑하러 나갔다가 세상에 너무 창피스럽게 그렇게 된 것도 웃기지만 그래서 복귀를 3일 내내 해가지고 결국 했다고 했지만 맨날 지금 사고 터지거든요. 하나도 복귀된 게 없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이게 지난 24일에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랑 앱이 다 이제 장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또 23일에는 조달청 그 나라장터도 1시간가량 불통 현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기업에 서비스하는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도 일시 중단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정부는 이게 디지털 재난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디지털 정부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이상민 장관은 이제 또 그 3일 동안의 그 사태 마무리하자마자 다시 영국으로 가가지고 디지털 정부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보 나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우리 괜찮으니까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망신당한 적이 있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기업 기관에서도 잘 쓰고 있는 걸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남 탓만 하던 이제 라우터 탓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네트워크 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니까 그 관계자 여러분들 정부 믿지 마시고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뿐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수뇌부를 교체했는데 후폭풍이 심각하다. 결국에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이런 걸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내주에 이제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인사파동 등의 책임을 물어서 국가정보원 원장과 1, 2차장을 한 번에 경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시작으로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대규모 개각까지 앞으로 2주는 인사의 시간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야당은 정부의 무리한 국정원 장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근데 국정원 이미 다 장악이 됐는데 왜 또 이러는 거죠? 누가 말을 안 들었나 보죠? 근데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요. 일단은 국정원은 그동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됐는데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검사 출신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지난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거를 신호탄으로요. 올해 6월에는 윤 대통령이 제거한 인사가 닷새 만에 철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밀려났던 인사들이 명예회복을 시도하면서 이른바 신구 권력의 충돌설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국정원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실세 인사 정횡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대통령실은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 대행을 맡기고요.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낙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북한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인데요.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아직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는데 아직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 박지원 원장이 지난번에 국정원장 있었을 때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의 힘을 이제 다 빼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급 공무원들을 다 보직에서 해임시켜버리고 다 나가라 이렇게 이제 약간 모멸감을 주면서 그들의 자리를 억지로 뺏어버리면서 공백을 많이 주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갖다 꽂는 과정 중에서 내부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정원장이 박지원 원장이 있을 때는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딱 외부 활동, 내부 활동 구분해가지고 딱 할 것만 하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치 국가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들이 원하는 총선 관련 정보를 주어야만 되는 사람인 것처럼 또 이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또 이제 기존에 했던 거랑 안 맞으니까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내 사람, 네 사람 넣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옳으냐 또 이제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업무에 또 지속성도 있어야 된다고 예전에 한번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하기를 네. 한 적이 있었죠. 네, 이처럼 여러 권력 싸움이 언론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정보기관의 형태가 맞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도 좀 일관성이 없이 좀 여러 명이 나왔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역임한 김관진 전 장관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국정원을 당분간 용산 직할체제로 두고 고강도 쇄신을 통해서 정보기관 본령에 충실하도록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원래 검사 출신의 조상준이가 갔었어요. 조상준 전 기조실장. 나 이 사람 알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때 갔을 때 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건 매우 기분 나쁘다. 원래 그랬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내부에서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고 본인이 거기 가면서도 내가 제 1인자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1인자로 가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나 사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만둬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다시 거기다가 넣었는데 이 사람도 또 닷새 만에 철회가 돼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막 끊이지 않았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요번에 잘려버렸던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죠. 아삼육이라고 쓰는데 좀 잘 맞아가지고 했다가 그거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또 위에서 또 너네 그렇게 서로 짝짝꿍 하지 마.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국정원 사람들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대통령실이 국정원장을 당분간 용산 직할 체제로 두고 고강도 쇄신을 통해 정보기관 본령에 충실하도록 재정비한다 이런 말을 했으나 국정원은 그런 조직이 아니죠. 이 국정원을 왜 용산 직할 체제로 둡니까? 참 이상한 곳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기관이 다 삐걱삐걱하고 우리가 전부 다 뭐 용산에 이중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 1차장, 2차장 먼저 경질하고 예, 국정원 장도 경질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정말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대통령실 총선용 개각도 지금 시작이 됐죠? 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날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나는데요. 그 전까지 2주가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인사 기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과 총선용 개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수석 6자리 가운데 이간섭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5자리가 바뀔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강승규, 홍보 김은혜, 사회 안상훈 수석의 경우 총선 출마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최상목 경제수석은 총선에 나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진복 정부수석은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하마평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음 주에 떠나고 대통령실 2기가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산 개편에 이어 개각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선용 개각인 만큼 출마자를 비롯해 19개 부처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간판을 바꾸는 대규모 개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개각하는 건 좋은데 또 이러면은 청문회 또 다시 해야 되고 일단 행정 공백이라고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또 총선용 개각인 만큼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구멍이 많이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수선하고 네. 잘 안 될 것도 같고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안정적인 상태도 아닌데 모두들 그냥 선출직 공무원에 목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스러운데요. 여기서 특히 지금 어제 또 문제가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종로 나간다 그러니까는 최재형 의원이 나 여기 살아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도덕이 없으니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패드립 논란이 나왔어요. 네, 이건 뭡니까 도대체가? 네, 활동 기간 60일 중에 절반이 지나서 변곡점을 이제 맞이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위기에 좀 봉착한 모습입니다. 일단 인 위원장이 주말 기간 동안 26일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서 부모 잘못을 운운하면서 당내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달 초에 윤심 거론에 이은 두 번째 설화입니다. 더군다나 주말 동안 혁신위 사퇴 등으로 조기 해체설이 나오면서 출범 후에 내내 흔들렸던 혁신위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인요한 씨가 왜 도덕 없는 건 부모 잘못이다 이런 말을 하냐고요. 네, 일단은 이게 나온 배경에는요.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서 인 위원장이 준석이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거는 준석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버르장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 대표가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치를 12년 동안 했지만 부모를 끌어들여서 남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패드립이 혁신인가 이렇게 강하게 불쾌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준석 씨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준석 씨가 도덕이 있네 없네를 따지면서 자기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한테 부모 잘못이라고 말을 해요. 부모 잘못을 따지는 거는요. 성인에 대해서 부모 잘못 따지는 거는요. 미성년자로서 책임감이 없고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부모가 대신 책임지게 하는 민법상의 원칙이죠. 어느 지금 40살 다 돼가는 사람한테 네가 너무 못하니까 부모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부모도 욕먹이는 거고 그 사람도 욕먹이는 거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집단도 욕먹이는 거죠. 뭐 하는 짓이에요, 인요한 씨는 도대체가. 물론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도대체 이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사과가요. 사실 이제 구두로 말한 것
또 아니고요. 어제 입장문을 내고서 이전 대표와 부모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29일까지 자숙을 하겠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어제 오전에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중심부 종로에서 출마하겠다면서 인요한 혁신이가 말한 그 험지 출마 또 수도권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김기현 대표는 하루에 뭐 서너 차례 정도 통화한다면서 윤심파리에 나서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비판의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김기현 대표도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대표하고 대통령이 하루에 서너 시간씩 전화를 나눈다고 치면은 김기현 대표가 내가 내 지역구에 간다는데 무슨 소용이야? 라고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김기현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서로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3시간 동안 전화를 하면서? 네. 그러면은 본인이 나가는 곳이 대통령의 뜻하고 같은 거겠죠. 그런데 네, 뭐 그렇게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장은 험지 나가라 그러는데 김기현 대표는 내가 내 고향을 왜 안 나가니? 내가 나가는 곳이 좋은 곳인데 난 나가고 싶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험지 출마 요구에 침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본인을 희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아니 그거 해석이 당연한 됩니다. 거고 네. 내 말은 대통령하고 서로 전화를 3시간 한다는데 그럼 대통령도 김기현 네 말이 맞네. 인유한이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태도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언급했던 거는 뭐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만 쏙 빼놓고요. 일단 뭐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만 일단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외치는 것은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대통합을 외치면서 김장을 또 했는데요. 또 관변단체가 모두 다 참석한 그 행사라서 2천여 명 정도 시민과 함께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를 열었는데 사실상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돈이 좀 일어나면서 정말 대통합은 어디서 일어나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김기현 씨 거기서 나오세요라고 했는지 거기 계세요. 인유한이가 잘못 말한 거야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좀 그런 걸 물어봐요. 네, 그런 걸 좀 찾아보도록 기자가 하겠습니다. 그런 걸 취재해야지. 응? 우리 계속 탄압받아가지고 그런 거 못 물어봐요?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큰일 났네 진짜. 우리가 취재 자유가 이렇게 없군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뉴스마토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이 모양새가 계속 빠졌습니다. 사람들 그냥 빠져나가겠다고도 했고 아니라고도 했고 막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29일까지는 자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대통령하고 김 여사는 어때? 사이가 좋아 보이나요? 네, 사진상에서는 굉장히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 사진을 많이 찍혔는데요. 어쨌든 어제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를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또 행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통합과 나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 잘 되겠죠. 대통령하고 김 여사는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싸우는 거 본 적이 없나 봐요? 글쎄요, 그거는 뭐 보여지는 모습은 네, 손을 잡고 잘 이제 다니시고 근데 이번에 그 김치 행사에서 보면은 두 분의 이제 눈을 마주치며 다정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돼서요. 좀 한번 궁금하시면 대통령실 사진 뉴스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참 오늘 저녁에 그 부산에서 하느냐 사우디에서 하느냐 이거 지금 결정되잖아요. 네. 엑스포 어디서 할 것 같아요? 나랑 내기합시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내기합시다. 10,000원짜리 내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지면 우리 뉴스토마토에다가 10,000원씩 후원금 보내주세요. 우리 베이비박스 후원하잖아요. 10,000원씩 전부 다 보내주시는 거고요. 우리들이 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씩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부산 엑스포 진다. 즉 사우디가 이긴다 이거고요. 내지는 사우디나 로마가 이긴다 이거고요. 어떻게? 전 우리나라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이긴다? 그거는 제가 아니 그래도 말을 해야지. 누가 이기나는 정확히. 저도 사우디한 표를 사우디가 이긴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우디 이긴다가 되게 많아요. 정희슬님, 야생화님, 써니님도 안 된다 한 표 그런 거 보니까 사우디가 이긴다는 것 같고요. 다 사우디가 되게 많네요.
어머 우리나라가 이긴 데가 없네. 자, 사우디가 이긴 데가 많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마토 우리 박용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될 뉴스를 차분차분히 웃으면서 전해줍니다. 박용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십니다. 명품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분 어떻게 된 거죠? 예,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배우자 경호 시스템 물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출신인 장인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스픽스, 서울의 소리 등을 통해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받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서 통일운동을 해온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시기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주 이전으로 당시 윤 대통령 내외는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최 목사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진행했고 최 목사는 이 과정을 별 무리 없이 거치고 김 여사를 마주했습니다. 최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이런 거 안 받겠다 이러면서도 그걸 선물을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이에 대해서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선물을 반려하거나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최 목사는 영상에 따르면 이제 남북을 오가며 통일운동을 해온 인물이라는데요. 윤 대통령의 반북 공약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껴서 통일 문제에 관해 조언하고자 김 여사와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해서 친분을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기자는 최 목사가 지난해 6월에도 윤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인수 기자 그리고 최영재 목사, 이게 재미동포 목사예요. 최재형 목사요. 최재형 목사 그리고 서울의 소리, 예, 서울의 소리에서 기획을 하고 돈을 대고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을 김건희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시켜서 대통령 부인이 이런 종류의 명품 같은 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 장 기자가 보도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아니나 다를까 우리 대통령 부인은 어머 이거 왜 줘요 하면서 받았다는 거고 최재형 목사는 그 사람에게 방북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접근을 했다는 거고 아주 자연스럽게 별 무리 없이 또 잘 접근해서 잘 들어갔다는 것이고 300만 원짜리 파우치가 300이에요. 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300이 아니라 파우치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잡동사니 집어넣는 조그만 이런 거 300만 원짜리 크리스찬 디오르 그리고 뭐 무슨 화장품 세트 180만 원 상당 다 주고 대통령은 진짜 이렇게 대통령은 여기 딱 서 있고 대통령 부인이 서 있으면 대통령 부인이 막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예? 대통령 부인이 얼마나 비싼 걸 막 휘황찬란하게 막 감고 다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이렇게 다 받고 이런 거 왜 사와요? 이러면서 딱 받으시고 예? 좋죠? 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겠죠. 우리 대통령 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뇌물인지 뭐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모르겠으나 남들이 주는 물건을 덥석덥석 잘 받더라. 그 물건이 그냥 받겠느냐. 결국 그게 나중에는 다 그 사람과 라인이 되고 그 사람의 끈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번에 행정 상황이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뭐예요 그거? 정부 24. 제가요 사실은 군에서 시뮬레이션 관급 공사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서 뭐 하나 입찰하는 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A라고 하는 업체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땄어요.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원래 그 요건이 안 맞았어요. 무슨 간접 투사 시뮬레이션으로 하라 그랬는데 뭐 자기네 그게 더 비싸다 그러면서 싼 걸로 뭐 직접 투사로 했다든가 하여튼 요건이 안 맞았어요. 게다가 무슨 기록 같은 걸 써서 내야 되는데 그것도 가짜로 써서 냈어요. 걔네가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 입찰에 그 팀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그 팀은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버텨요. 그러더니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거 아직 확정 안 했으니까 계속 버틴다.
이렇게 집행정지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더니 나중에 자기네끼리 미리 그래도 뭐 좀 얘네는 실력 있고 훌륭한 회사니까 8월 달에 사면시켜주자. 사면이 돼버렸어요. 사면이 됐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되게 웃기죠? 황당하죠? 우리는 2등 업체니까 소송했어요. 우리가 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정부 24가 똑같은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제 단독으로 나온 기사에 보면은 어떤 SI 관급 업체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정부하고 계속 똑같은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 일을 못했고 그 회사가 그렇게 허위로 기록을 다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실력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땄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걔네들도 허위로 뭔가를 냈대요. 이건 제가 그 신문 기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막 치열하게 다 뒤집어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걸려가지고 걔네들도 역시 걸렸어요. 그래서 또 8월 달에 사면을 받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다시 와서 또 일을 하다가 이번에 또 이런 일을 벌인 거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덥석덥석 주는 그 업체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뭔가 부탁하려고 갔었던 그런 업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뭔가 잘 주는 박용준 기자가 있고 저같이 아무것도 안 주고 시끄럽게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일을 주겠어요? 인지상정이. 저 같으면 박용준 기자 줍니다. 네? 혹시라도 그럴 수 있을까 걱정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청탁금지법이에요. 거기에는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주기만 하면 넌 아웃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부인이 과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함정수사를 했다는 게 바로 서울의 소리치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 야, 니네가 대통령 부인한테 그렇게 엿먹이려고 지난번에 응? 장윤수 기자는 김명수 기자랑 둘이 합쳐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또 이번에도 또 대통령 부인을 그렇게 망신을 줘? 나쁜 것들. 취재 윤리가 다 어디 갔어? 이래요. 취재 윤리를 논하기 전에 그런데 왜 자꾸 걸려 들어가냐고요. 함정수사는 많이 해요. 물론 함정수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하냐는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써요. 그런데 왜 꼭 걸리냐고요. 조심해야죠. 이러니까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딱 걸린 거예요. 작년 9월부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받았냐 안 받았냐 빨리 말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살짝 흘러나오는 정확한 것도 아니고 살짝 흘러나오는 말이 이사를 가는 와중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용하지 않고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놨다 이건데 우리 형법상 그래도 받은 건 받은 겁니다. 받자마자 그 즉시 돌려줘야 되고 내가 안 받고 나와 똑같이 취급되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누군가가 받았으면 받은 걸 아는 순간 곧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받은 거랑 똑같지요. 돌려주지 않았잖아요.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찾아가지고 빨리 돌려줘야죠. 아니면 받은 거예요. 함정수사든 뭐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뭐 어느 방송국가 어느 기자는 어느 앵커는 함정수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이건 함정수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함정수사가 잘못된 겁니까? 함정수사는 좀 치사하죠. 하지만 함정수사에 걸려든 그 사람은 더 치사한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하도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도윤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윤리에 대해서 문제 있을 수 있죠. 예, 지적할 수 있죠. 예. 이제 그 손목시계에 당시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그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서울의 소리 측에서 애초에 그 세팅을 한 거고 이 명품백 자체도 서울의 소리 측 이명수 기자라는 그 전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했던 그걸 공개했던 기자인데 그 기자가 이걸 부담해가지고 그 명품백이나 앞에 샤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두 개 모두 다 이명수 기자가 준비한 물품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걸 보도 목적으로 이걸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함정 취재, 그러니까 취재윤리 위반한 거다. 아니 만약에 그때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난 절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여사님은 내가 딱 한번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더니 절대 안 빠뜨리더라, 안 빠지더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보안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계 다 검색했거든요. 근데 그 시계가 그런 카메라가 달려있는 몰래 카메라가 달려있는 시계라는 걸 왜 못 찾아내요?
얼마나 보안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용산 도청도 맨날 뚫리더니 이제는 시계에 있는 카메라도 못 찾아내고 도대체 하는 게 뭐예요? 그 괜찮아요, 그래도? 대통령이나 이런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허술하게 뚫려도? 괜찮아요?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장 기자 그 함정 취재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알 권리, 함정 취재를 통해서 얻는 그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 혹은 비윤리성보다 현저히 높거나, 그리고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한 경우, 또 함정 취재의 대상이 권력자인 경우에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도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 장 기자를 비롯한 뭐 서울의 소리 측의 입장입니다. 네, 장 기자는 현재 이제 지난 20일자로 MBC를 퇴사한 상태고요.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일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장인수 기자. 또 얘기하는 측에서는 MBC 제3노조. 장인수 기자는 MBC 기자입니다. 장인수 기자는 27일 날 이걸 방송하고 난 다음에 그만둔 것처럼 얘기했으나 MBC 제3노조에서는 장인수는 21일 날 그만둬놓고는 27일까지 방송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27일 날까지 본인들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알고 봤더니 최 목사가 이 장인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그런 예전에 방송한 것을 보고서 이거 좀 이상하다, 나도 한번 여기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먼저 연락을 했고, 본인이 직접 그 상황에 좀 한번 들어가서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샤넬 선물을 먼저 건넸을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인사청탁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거 문제다 싶어서 본인이 한번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함정사가 허용이 되는데, 함정사는 나쁜 점이 있죠.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범의를 심어준다는 게 나쁘죠. 범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의를 심어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에 빼내온다는 게 그 함정사의 한계죠. 실제 그 직전에 빼내왔는지 안 빼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범의가 없다면 함정사에 걸릴 리가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익이냐 사익이냐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정말 죄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취재윤리를 좀 위반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얘기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확인했다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엄격하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남편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쪼아대고 그렇게 확인하고 그런 거 다 뻔히 옆에서 봐놓고도 본인은 그렇게 그냥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또 남편이나 본인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했다, 이것이 항상 문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 기자가 지난 21일자로 MBC 퇴사했고, 지난해에는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7시간 녹취록 보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나 김명수 기자나 서울의 소리나 이런 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취재 과정의 잡음은 계속 들려올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 부인의 처신이 썩 적절하진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총선을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비명계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화 공생 포럼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 참담하다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도덕적 가능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고 난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복귀 이후로는 주로 통합의 무게를 실으며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대립은 경계했는데요. 이날 발언에서는 다당제와 신당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기존과 다른 워딩을 보여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병립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양대 정당의 혁신 작업이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며 무당층을 끌어안기 위해 다당제를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했던 민주당의 한 7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은 병립형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대답을 정확히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총선까지만 준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완전 연동형으로 해달라. 그래야지 소수정당이 들어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지만 소수정당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제1당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혼자만 지금 연동형을 주장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게 또 이재명 대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지금 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성정당 포기가 과연 되겠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다당제가 조금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섭단체도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자기네 마음대로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의석수 가져갈 거고 비례해서 그 다음에 소수정당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런 열매를 다 따먹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만 바보 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언에 그런 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전 당대표기도 하니까 네. 민주당 사람인데 다당제를 가야 된다. 네. 근데 민주당은 그 거대 양당이라는 그 두 축의 하나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거나 네. 아니면 그래서 신당 창당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나가거나 아니면 그 당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문제의식에 공감은 하고 있다. 근데 그냥 제가 할 일은 고민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냥 당 안에서 싸울 건지 아니면 당 밖에 나가서 제3지대와 연대하거나 창당 작업을 할 건지 이런 거를 노선을 명확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최근 공천룰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뭐 학살한다 이런 생존을 위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다. 직접 이런 좀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다. 너네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무게감을 과시하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만약에 민주당이 일당의 자리를 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람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좀 부끄럽고 명분이 안 선다 하더라도 힘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완전 망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당 사람들이 좀 숙고하고 중지를 모으세요. 이낙연 대표처럼 멋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위성정당 안 만들어가지고 어떤 모양새를 가지려고 그러시죠? 어떤 꼬락서니가 되려고 그러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행복하자님께서 날이 너무 추워요. 모두 감기 조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오늘 또 이진아 기자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오늘 그리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예산 먼저 처리하자 이러면서 오늘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그리고 이정석 검사 탄핵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주장한 것처럼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맞섰고요. 어제 저녁에는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로텐더홀 연자 농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극한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네. 24시간 이후에 이게 이제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일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국회에서는 오늘까지 우리가 끝까지 저지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극한의 대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오늘하고 내일하고 합의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일단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계획이 어긋나 자진 철회했던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된 일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농성을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번 야당의 탄핵안 처리 시도했을 때 필리버스터 철회와 같은 묘책이 이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이번에 같이 힘을 합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뭐 그것 자체가 안 되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판단에 따라서 네. 어제 이제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농성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거를 좀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 밤새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내일 있을 탄핵안 표결 본회의를 최대한 저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로텐더홀에 설치할 깔개 수십 개 장과 생수 100여 병을 이미 준비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아주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필리버스터 한다 그랬다가 안 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뭐 사실은 이제 총선을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민주당도 사활을 걸었고 국민의힘도 또 이거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 다 사활을 걸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여기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본회의 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김 의장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날 신종을 기해. 네, 더불어 이번에 본회의를 통해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요,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게 됩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사태에 내몰리면서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등의 업무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세피나 김님께서 도대체 이동관이 뭐라고 국민의힘당은 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나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한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어저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종편과 방송국들에 대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KBS가 편파적이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1등 먹었잖아요. KBS. 그리고 종편에서는 MBN이 또 네.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요. 참네요. MBN은 6개월 정지도 먹었던 데였는데 네. 참 여러 가지 상황을 돌이켜보면 재밌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 자, 어쨌든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알려주십시오. 네,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이 선거제를 놓고 이제 좀 격돌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당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의원총회는 하루 미뤄진 오늘 오후에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년 총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가로 입법하자라는 의견과 20대 총선까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고 대신 권역별 요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갈려서 이제 내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정의당이나 이렇게 소수정당들하고 얘기할 때는 올해부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확히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원래 민주당은 하려고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 비례대표 관련된 의석수를 차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병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만약에 본인들이 그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위성정당 뭐 이런 거 안 하면서 중간에서 애매하게 갈리면서 이 표 한 30석 정도가 날아가는 계산이 나오더라고. 한 26석 정도가. 네. 야, 근데 이게 의석수 26석이 날아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네. 큰일. 그러니까 의석수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어제 의원총회를 연기하면서 윤덕현 원내대변인은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때문에 국민들이 상심에 빠져 있는데 우리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연기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현행 제도와 선거제도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것은 이탄희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 및 험지 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연동형 및 위성정당 방지법을 강조하고 있고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친명계에서도 동조를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또 비명계, 원칙과 상식이라고 불리는 이 주류에서 비주류에서는요, 이낙연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현재 민주당 내 비주류와 함께 이부영, 함세영, 권영길 등 진보 진영 시민사회의 원로들도 병립형 회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 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멋있게 지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 이 말이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당이 어쨌든 선거를 하는 것은 정당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 총선에서 한 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성준 의원도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이 현행 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면 위성정당이라도 만들겠다고 하는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두고 진 의원은 그 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는 솔직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방침인데 원내 일당이 무너지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거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지 못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안 만든다. 왜냐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고 또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니까 비례대표제가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47석인데 여기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예컨대 민주당이 지역구 120석, 정당 득표율 35%라고 가정을 하고 연동형은 0석을 합치게 되면 결국 120석밖에 못 받아가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120석 플러스 정당 득표율 35%를 가져가게 되니까 연동형은 26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120석에 35%를 가져가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120석. 합계가 146석이 돼버려요. 26석을 국민의힘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6석을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명분을 주장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대표가 덥석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계산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네. 당내에 근데 비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2월 27일 날 민주당의 의총에서 위성정당 방지 기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 투표제 개헌,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자신도 다당제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다시 뒤집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대선 결과 상관없이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고 당의 명운까지 건 약속이었다. 병립형 회귀와 기득권 고수는 참패와 자멸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거제는 합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표 이제 아무래도 다수의 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게만 요구할 것은 또 아니라는 또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그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민주당에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공격을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만 공격하면서 네가 빨리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옳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중요한 거는 지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이 있었나 어떤 혼란이 있었는가 결과론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조용히 이득 챙길 건 다 챙겼어요. 그리고 특히 가장 이득 본 데가 어디예요? 정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민주당이 제1야당을 버리고서까지 그것을 취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걸 계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참 맞았던 것 같아요. 멋지게 져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양을 좀 봐봐. 이 얘기거든요. 아, 이거 되게 정치가 어렵네요, 확실히. 네. 예. 좋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 김준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끝까지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관철하고 싶겠으나, 정의당의 이상 야릇했던 그동안의 스탠스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호응을 해줄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큰 이슈가 두 개나 있었죠.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법정 구속이 됐는데 5년이나 선고받았어요. 네. 어제 대장동 사건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수수 혐의액 10억 3,700만 원 중에 7억 7천만 원을 실제로 받은 것을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 7천만 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씨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는 돈을 직접 주고받았다라는 것에 상응하는 뭔가 외부적으로 드러날 만한 것을 말할 텐데 그런 증거는 사실은 나오진 않았고 유동규 씨가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었는데 재판부가 그 진술을 많이 인정을 해서 7억 7천만 원 정도로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추징 금액도 6억 8천만 원인가 6억 7천만 원인가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인들이 혹은 내지는 김용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하나도 안 먹혔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한숨 돌리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판결이었거든요. 이게 대장동 사건의 첫 판결이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단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이제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체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로 밀착해서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 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용 측의 이제 입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동규의 이제 입장 그러니까 경험 뭐 그런 본인의 그런 진술로만 이루어진 것을 대부분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 유동규 씨가 뭐 누구나 집에 김용 씨 아파트에 가서 뭐 계단에서 줬는데 뭐 그때 뭐 불이 있었네 없었네 CCTV가 있었네 없었네 이 두툼한 돈을 주머니 넣어가지고 주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네 안 하네 별거 다 있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그렇게 주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그분이 그때 진술했던 거랑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 진술을 다 믿어버렸단 말이죠. 이걸 두고서
재판부가 참 특이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게다가 돈을 줬다는 사람은 무죄가 나오고 또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러면서 8개월이나 선고하면서 또 법정 구속도 안 시키고 이랬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5년이나 김용 씨는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리고 또 그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다 이겼던 뭐 정민용이라든가 유동규라든가 뭐 남욱이라든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다 좋게 지금 정민용도 무죄 나왔으니까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공공개발에서 이제 부패 범죄가 돼버렸군요. 이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예. 재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네. 김 씨는 이제 당내 대선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 씨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이 가운데 6억은 김 씨에게 전달됐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2억 4,700만 원이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조사됐습니다. 이거는 그 계좌이체 때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재판부는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고 김 씨는 2013년 2월과 2014년 4월에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편익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3년 4월에 받은 7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간에 또 유동규 씨가 배달 사고 일으킨 것도 있고 네. 참. 유동규 씨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내용에 보면은요, 이제 현금을 가지고 돈 뭉치를 가지고 이제 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유 씨가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에서는 이제 저희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재명 측 변호인단에서는 유 씨의 발언과 경험만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되는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유 씨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계성이 좀 부족하고 검찰이 조사 당시에 남 씨와 정 씨가 이 대표에 보고된 것이 있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는 이게 연결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김용 씨가 최측근이다라는 것은 나왔지만 김용 씨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뭔가 그러니까 전달됐다, 연결이 됐다, 이 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이 돈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어제 첫 일성이 재판 끝난 거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나 여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봐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그렇게 받았고 이건 대선 경선 자금으로 받았다고 그 당시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이게 그냥 괜히 받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죠. 뭐 보통 근묵자흑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그냥 법리 적용해서 누구에게 유무죄를 인정할 때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거니 하는 색안경 끼고 보는 걸로 이제 하지는 않지만, 이낙연 또 대표가 이 상황에서 이래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겠어? 법원 몇 번 다니고 지금 최측근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얘기 또 해가지고 또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썩 좋은 판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부담이 가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재판부의 판결문을 제가 조금 뜯어보니까 조목조목 뜯어보니까 좀 이게 이제 판사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긴 한데,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이게 사실은 자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허점들이 또 좀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좀 보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하고 사실은 물어보고 어제 이 김용 씨 변호인들하고 물어보고 그랬을 때 그분들은 무죄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본인들 생각에 무죄니까 무죄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재판부하고 온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사건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좀 객관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조금 그렇게 안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어떻게 될지 보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면서 밤샘 농성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어제 번호표까지 나눠주면서 서로 이렇게 반반씩 움직여가지고 하기로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새 어떻게 뭐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제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어제 이제 본회의 열 때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보다 30분 늦게 본회의를 일단은 열었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전격 처리로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됐던 이휘 원장과 이휘 원장과 검사 탄핵안은 3주 만에 다시 본회의에 보고된 것인데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핵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본회의에서 투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제 한 179명이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본회의 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반대표 던진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탄핵 가결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야사당이 이제 사실은 같이 뜻을 모았죠. 네. 국민의힘 빼고. 국민의힘에서 원래 김진표 의장실을 점거해가지고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에서 나가는 걸 못하게 막으려고 실력 행사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밤새 명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또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에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탄핵을 남발하며 의회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위해 본회의를 강행했다며 국회의장 사퇴도 요구했는데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열어야 할 본회의를 민주당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라면서 의회 폭거이자 국정 방해, 사법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당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뒤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본회의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표결 못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부결된 거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예산 결산 먼저 좀 처리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답을 했죠. 우리가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오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겠다는 뜻이 지금 있습니다. 확보하고요. 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반대표를 던진 그 표를 봤을 때도 이번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검사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는 바로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으로 유권 해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1명만 남게 돼서 거의 셧다운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동관 탄핵안도 그렇고 사실은 을지재단에서 연합뉴스TV 인수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거 처리한 상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YTN도 유진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같이 묶어가지고 보류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다 처리가 돼버리면 탄핵이 돼버리면 방통위에서 업무가 딱 한 3개월 정도 정지가 돼버리니까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버는 셈이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또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실질적으로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용산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니네가 쓰잘데기 없이 연합뉴스 건을 건드리는 바람에 YTN 건도 해결을 못하고 다 묶여가지고 탄핵으로 넘기게 되고 무슨 짓이냐 화를 냈다는데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 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